네, 건강한 정치 김건희입니다. 네. 아까 말씀 다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뭔가 멘트가 있으시네요. 제가 이름이 김건희인데 예. 건강하다는 건자거든요. 네. 그래서 건강한 정치 김건희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정치 김건희입니다. 네네. 김건 의원과 좀 나눠봐야 될 얘기가 외교안보 이슈인데 오늘 아침에 좀 속보처럼 전해진 소식인데 조금 네. 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이란과 이스라엘 어떤 휴전 소식을 알렸거든요. 네. 12시간 동안 휴전이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이후에는 완전한 종전이 있을 거다 암시를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상황에서 확전을 한다는 게 양쪽에 다 손해니까 네. 그러니까 양쪽이 그런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정교하게 이제 6시간 후에 시작해서 12시간 먼저 이란이 하고 12시간 후에는 이스라엘 하고 그런 하는 후에는 전쟁이 끝난다. 이런 뭐 합의 사항을 발표를 한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아예 그냥 기정사실화 시키려고 12day war, 그러니까 12일 전쟁, 옛날에 6.1 전쟁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건 12일 전쟁이다 하고 이제 끝내려고 그러는데 이제 지켜봐야 되죠.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하듯이 하긴 했습니다만 네네. 이게 지켜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당장 지켜진다고 하더라도 뭐 이런 뭐 적대감이라든가 뭐 복수해야겠다 생각이 이런 게 계속 남아 있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빨리 이제 협상에 들어가서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 이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건 긴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이 이제 카타르의 미군 기지에 네. 이란이 이제 보복 공격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이전에 있었던 일을 봐도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미리 이제 공격하겠다는 계획을 알려주고 그래서 사상자가 없이 끝나는 뭐 그런 공격이었다는데 이번엔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약속 대련이었다는 것을 공식 확인하는 그 메시지까지 올려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정말로 보복을 할 거면 공격을 할 텐데 이렇게 조금 대놓고 알려주고 약속 대련 식으로 하는 거는 왜 그런 건가요?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알려주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예. 공개한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비공식적으로 그렇죠. 할 텐데. 그러니까 뭐냐면 확전을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뭐 전면 전쟁이 가는 거는 다 원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국이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자국이 주권 국가로서 공격받은 데 대해서 반격을 하지 않으면 주권 국가로서 체면도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위신도 땅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떤 대응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가 한 대응이 그것이 뭐 전면 전쟁으로 간다든가 해서 하는 거는 원치 않는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저런 방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지만 이제 그 상대방이 알려서 소위 말해서 이제 인명 피해를 피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제한적인 대응을 하는 것인데 그때 이제 전제 조건은 그걸 그렇게 이제 한 걸 알려주면 예. 그러면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짜고 치는 게 다 밝혀지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게 효과가 좀 떨어지는 이란의 체면이 또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거는 그렇게 막 이 밖에다 밝히지 않는 게 기본인데 예. 그 트럼프 대통령 좀 독특하시니까 뭐 그런 거를 막 밝히신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독특한 트럼프 스타일이어서 이 약속 대련이 공개적으로 이제 인증이 되어버리는 좀 그렇습니다. 독특한 장면이군요. 조금 전에 보니까 이란의 고위 당국자도 이란과 이스라엘과의 휴전에 동의했다 뭐 이런 내용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국내 정치인으로부터 나온 반응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뭐 미국이 개입을 하면서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휴전 협상도 좀 진척이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민주당 의원 중에 이제 추미애 의원인데 정당성 없는 국제법상 용납되지 않는 예방 공격이다. 뭐 루비콘강을 건넜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냈거든요. 근데 네. 집권 여당의 중진 의원이고 국방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했던 의원이 이런 메시지를 내놓은 거 미국 정치권에서도 좀 주의 깊게 보지 않을까요? 이런 메시지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부가 입장을 내기 전에 제일 먼저 나왔거든요. 예. 집권 여당의 이제 중진 의원이 하셨다 그러면 이제 정부가 아직 메시지를 안 내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저게 정부 입장인가? 아니면 저게 정부의 속내인가? 이렇게 네.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여당 의원이 되셨으니까 조금 조심하셔야죠. 네. 근데 지금 뭐 당대표를 하겠다고 나온 정청래 의원이라든지 박찬대 의원 역시 좀 비슷한 결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 네. 있어서는 좀 비판적인 메시지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직 야당을 하다가 여당으로 이제 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모두 전환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여당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제 정부의 어떤 메시지랑 이렇게 좀 궤를 같이 해서 하셔야 되는데,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당 의원들이 그 메시지 내는 거는 그렇게 오해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정부 간의 외교를 갖다가 이제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당은? 그래서 물론 야당도 도와야 되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한 템포 이렇게 좀 늦춰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정부 저는 여당일 때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일단 정부 입장이 나오는 걸 보고 좀 보조를 맞춰도 되는데. 네, 그래도 되고. 생각을, 네. 아니면은 최소한도 정부 입장이 뭔지는 확인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면서 그 라인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않게 네. 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휴전 협상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어제까지는 가장 관심이 이제 이란이 예고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였는데 이거는 좀 가능성이 낮아졌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게 이제 이란으로 보면 자해행위지 않습니까? 예. 이란도 뭐 석유나 가스를 수출해야지 먹고 사는 나라인데 본인들한테 들어오는 물자도 그렇죠. 막아버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사실은 하더라도 그냥 칼집에 꽂아놓는 칼 같은 것, 이제 카드로서 이제 예. 뭐 그런 예상을 많이 했었죠.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지금 이제 그 확전을 피하는 길로 이렇게 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확전을 피하고 이제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네. 그 길이 뭐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여러 네.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네. 북한이 어제 또 입장을 내놨던데요. 주권 국가를 난폭하게 유린했다라고 하면서 강력 규탄 메시지를 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다음 타겟이 우리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좀 더 센 반응이 나온 거겠죠? 뭐 미국이 한 공격이니까 당연히 그런 반응이 났을 텐데, 예. 이제 북한이 한 거는 국제적으로 별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원칙에 근거한 거가 아니거든요.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는 또 그렇게 러시아를 두둔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어떨 때는 그렇게 하고 이렇게 사실 그 논리라는 것이 탄탄하지가 않기 때문에 뭐 별 국제사회 임팩트를 주는 건 아니고요. 거꾸로 이번에 이제 그 벙커 버스터 그 위력을 보면서 아마 이제 그 북한으로서도 조금 뜨끔했겠죠. 예.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북한의 어떤 무력 공격을 억제하는 여러 방안 중에 하나가 참수 작전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의 어떤 지도부를 타격하는 반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인데 그게 실제적으로 할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북한으로서 좀 뜨끔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그 G7 도중에 돌아갈 때 이런 가능성이 좀 예상이 됐었잖아요. 직접 참전할 수 있다.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근데 실제로 그게 벌어졌고, 그럼 앞으로도 뭐 북한을 향한 어떤 그 액션이랄까? 이런 게 트럼프 정부 내에서 좀 나올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거보다는 이제 지금 북한이 과연 준비가 됐느냐. 예. 근데 좀 약간 긴 얘기가 될 텐데 짧게 말씀드리면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협상으로 나오기 전에 무슨 얘기부터 시작했냐면 내 책상 위에 버튼이 있다고 시작했거든요. 버튼이 있다. 예,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핵 버튼을 누르면 수백만의 그 미국 시민을 그 사상할 수 있는 사람이다. 네. 하고 협상을 시작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도 아마 이제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2021년 8차 당대회 이후에 북한이 이제 개발하려고 했던 거는 미국의 이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려고 했거든요. 예. 그게 되면 이제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나오려고 그럴 테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미북 간의 긴장도 고조되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갑자기 막 협상이 되기보다는 그런 긴장 고조 과정을 거쳐서 다시 또 미북 대화로 가는 그런 길을 가지 않을까. 그것이 이제 사실 2018년, 17년 그때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바로 협상으로 간 게 아니라 분노와 화염 이런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력으로 대화로 가는 거니까 지금 이란하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번 작전에서 긴장이 쫙 고조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대화로 가지 않습니까? 협상으로 이어지는 예, 거니까. 그럼 저희가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에 봤던 뭐 그런 식의 어떤 미북 대화가 좀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겠네요. 앞으로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근데 이제 그 양상은 많이 달라질 수 있죠. 예. 양상은 많이 달라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그 남북 관계 상황도 많이 바뀌었고 네. 북한은 이미 우리는 다른 민족이고 우리는 적대적인 두 국가고 그다음에 남한하고는 아무 상대도 안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그 사이에 또 막 크게 변한 것은 뭐냐면 북한이 전술 핵무기를 생산해서 우리를 직접 위협하기 시작한 거죠. 예. 우리 노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한 20년 전에만 해도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의 핵 위협에 대항하는 거지 우리를 위협하는 거 아니다 이런 생각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게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술 핵무기를 개발해서 우리를 핵으로 공격하겠다는 걸 직접적으로 의사를 밝히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이번에도 똑같은 양상으로 가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쉽게 말해서 이 북한의 보통 플레이북이라 그러는데 네. 북한의 전략 이런 건 크게 바뀐 것 같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새 정부가 조금 더 정교하게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좀 외교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나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소속의 이제 외교통일위원들께서 좀 우려를 많이 나타내셨던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불참을 하기로 했고 대신 미성락 안보실장이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 네. 대리 참석하는 외교가 좀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아주 제한되죠. 왜냐하면 정상회담이지 않습니까? 네. 정상의 초청을 받았는데 정상이 안 가면 제대로 하는 외교는 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사실 기본적으로 이 나토 정상회의에 대해서 네.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나토하고 인태 지역의 4개 국가 IP4라 그러는데요. 예.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요 4나라가 같이 참석하는 정상회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토 IP4가 같이 모이게 된 거는 사실은 우리한테는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나토의 동맹국들이 네. 느낀 건 뭐냐면 유럽의 안보를 위해서 나토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살펴봤더니 유럽의 안보하고 아시아의 안보가 하나더라. 이런 깨달음이죠. 예. 왜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네. 근데 러시아를 뒷받침하는 게 탄약을 공급하고 병력을 공급하고 그다음 미사일 공급하고 하는 게 북한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그 대가로 북한의 어떤 최신 무기 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전투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다 공급하는 게 또 러시아고. 네. 그래서 사실 유럽 국가들이 봤을 때 이건 유럽의 안보라는 건 유럽만 봐서는 안 되고 아시아와 같이 봐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IP4 국가들이 같이 이제 하는 회담으로 발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사실 우리는 직접 당사자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지원하는 무기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니까. 그러네요. 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이제 나토하고 IP4 국가들이 모여서 하게 되면 그게 우리의 억지력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 우크라이나를 우리도 도왔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북한이 이 지역에서 어떤 뭐 우리를 공격한다든가 아니면 뭐 전쟁이 난다든가 이렇게 되면 나토 국가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 온다는 것이 나토 IP4 회의를 하게 되면 명백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이 또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특히 북한이 어떤 한반도에서 어떤 무력 침공을 생각할 때 예. 생각해야 되는 요소 중 하나가 되니까 이거 공격해도 이 나토 IP4 국가에 전부 달려들어서 한국을 도울 텐데 이렇게 되면 쉽사리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회의는 사실은 우리한테는 아주 중요하고 좋은 회의죠. 네. 그다음에 플러스해서 이제 지금 뭐 5% 그 방위비를 GDP 5%로 방위비도 증강한다 그러면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제 무기를 많이 도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방산 시장이고 이제 그 정상들이 있는 것인데, 근데 무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무기를 산다는 거는 첫 번째는 가장 믿을 만한 국가에서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 그 무기를 샀는데 그 다음에 후속 수리 부속이 안 온다든가 뭐 이러면 곤란하지 AS 않습니까? 같은 거네요. 쉽게 말해서. 예. AS가 안 된다든가.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국가에만 해야 되는데, 이제 사실 나토하고 IP4가 이렇게 뭉치게 되면 이제 나토 국가들이 안심하고 IP4 국가 중에서 뭐 무기 수출한 건 우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의.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방산을 이제 도입하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거죠. 그냥 이게 단순히 뭔가 이제 초청을 받았으니까 이제 가는 뭐 그런 걸 떠나서 실제로 갔을 때 방산 외교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는 그렇습니다. 일정이네요. 뭐 그러니까 저희 윤석열 전 대통령은 3년 연속 갔던 네. 것 같은데 뭐 그런 의미가 있겠고, 근데 이 대통령 불참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이시바 일본 총리도 불참하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좀 바꿔가지고요. 뭐 한국도 안 가고 일본도 안 가고 뭐 호주도 이제 안 간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지니까 이제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는 잘한 결정이다 뭐 이런 데 좀 힘이 실리는 것 같아요. 저는 정반대로 보는데요. 정반대인가요? 예, 네. 그러니까 이 나토하고 IP4의 이 구조로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
우리한테 제일 도움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정작 우리가 안 가면 다른 나라들은 뭐 한국도 안 가는데 뭐 우리가 갈 필요가 있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IP4와 나토와의 결합 구조가 사실 제일 필요한 거는 한국인가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게 뭐 방산 수출도 우리가 제일 열심히 하는 국가니까 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 방산 수출도 있고, 그다음에 유럽이 우리의 중요한 시장이지 않습니까? 유럽 네. 국가들이. 그래서 다만 이제 뭐 그 우리 여당 내부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너무 이렇게 나토 이런 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중국하고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미 3년 동안 우리가 이제 그런 트랙 레코더를 그러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전례를 만들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참여하는 건 사실 별 부담이 없는 거죠, 외교적으로도. 예. 근데 이렇게 안 가게 한 번 안 가면 다음에 갈 때는 또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가 가지 말라고 시비를 붙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안 갔는데 왜 가려 그러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빌미를 줄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예.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이 보도에 따르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갔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못 만나고 왔느냐 뭐 이렇게 네. 이제 우리 그 노은지 앵커님이 이제 비난을 할까봐 예. 그게 이제 무서워서 좀 그런 게 많이 작용한 것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 좀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나? 뭔가 한미 회담의 어떤 성사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네. 사실 그것 말고도 챙길 게 많은 일정인데 네. 그걸 놓치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뭐 유럽 국가들, 뭐 우리 특히 원전 수출하는 체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방산 수출하는 폴란드나 뭐 이런 나라들 다 만나고 이 정상 간의 관계라는 게 두 나라 관계 중요하거든요. 네. 그 정상 간의 관계를 빨리빨리 맺으면 우리한테 이제 도움이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한 50점은 기본으로 이제 가질 수 있는데 네. 트럼프까지 만나게 되면 이제 100점이 되겠죠. 근데 이제 100점을 못 맞을까 두려워서 아예 안 가면 빵점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그런 결과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위성락 실장이 대신 참여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가서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제 IP4 일정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뭐 제가 뭐 취재를 한 게 아니라 나토 정상회의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공개된 일정이더라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과 IP4 이제 정상들 간에 어떤 회의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그럼 이렇게 계속 다른 뭐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참을 하게 되면 이 일정 자체가 좀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일정을 이제 추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 간의 회의였는데 정상들이 안 오면 뭐 없어지겠네요. 아예. 네. 근데 이제 다자회의는 그런 게 많습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 일정이 안 맞아서 이제 마지막 에 바뀌거나 이런 게 많거든요. 네. 유동적이라서 네. 조금 이제 조금 이 위험을 좀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충분히 지금 뭐냐면 우리나라의 대외 관계라는 게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뛰어들어서 뭔가를 얻어내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외교 네. 이런 걸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너무 이제 어떤 국내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회피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예. 싶고 차라리 이제 야당의 협조를 구해서 가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못 만나더라도 네. 이 나토 정상회의는 가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뭐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언론에서도 이해하고 돕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좀 국민의힘이 보시기엔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 좀 나오다 보니까 뭐 언론에서도 그 이재명 정부 내에 어떤 자주파와 동맹파 사이에 어떤 이제 의견 대립이 있고 네. 그 와중에 좀 자주파가 좀 힘이 더 세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좀 지적이 있던데 멀리서나마 이제 보시기엔 좀 분위기가 어떤 것 같으세요? 뭐 그런 어떤 정부 내 이제 그 분기가 있을 수 있죠. 의견이 예. 다를 수 있고 그런 게 잘 조율돼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 아직은 뭐 자주파라고 이제 불리는 분들이 아직 뭐 일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에 영향이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 앞으로는 그런 걸 잘 보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자주파 동맹파 다 이제 국익을 위한 거니까 네. 어떤 국익의 관점에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자주파라는 게 뭐 물론 자주적인 국가가 돼야지요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한미 동맹이라는 걸 근거로 해서 이제까지 우리 소위 영어로는 오프쇼 밸런스라고 그러는데 한미 동맹에서 미국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이 지역의 균형을 맞추면서 지난 70년간 평화와 안정을 누린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거는 비단 우리만 이익이 아니고
사실은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런 나라들도 왜냐하면 이 지역이 안정되니까 네. 그 한반도를 둘러싸고 120년 전만 해도 여기서 전쟁을 다 했거든요. 그 중국하고 일본이 전쟁을 하고 예. 러시아하고 일본이 전쟁하고 이런 지역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미국을 불러들여서 우리가 소위 평화 안정을 유지한 거니까 그걸 기초로 해서 지금 뭐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되고 일본은 세계 3위가 되고 우리는 세계 10위권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 평화 안정을 잘 지켜나가는 게 중요한데 그거의 기초는 이제 이 한미 동맹인 거죠. 예. 네, 그래서 국간의 한미 동맹을 잘 지키면서 이제 가야 되는데 또 그것도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지금 뭐 시간이 또 회의를 바로 가셔야 돼서 마지막 질문 좀 짧게 드리면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간 열리는데 뭐 재산 의혹 여쭤볼 건 아니고요. 그 중국 칭화대에서 이제 논문 썼을 때 네. 탈북자를 향해서 반도자, 도북자 이런 표현을 쓴 게 좀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국무총리가 뭐 아마 이게 뭐 큰 일이 없다면 아마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국무총리 후보자의 대북관에 대해서도 좀 뭐 외부에서 보기에는 우려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떨까요?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거는 부적절하죠.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저도 요새 글을 많이 쓰고 있는데 네. 글을 쓰다 보면 조금 이제 과도하게 쓸 수도 있고 잘못된 표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걸 썼을 때는 그게 잘못됐다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증 과정에서 분명히 이런 표현은 내가 좀 잘못됐다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미문화원 점거 사건에서도 연루가 되시고 뭐 학창 시절에 네. 물론 오래전 일들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떤 뭐 대북관을 갖고 계신지 어떤 우리 대외관을 갖고 계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검증 과정에서 철저하게 이제 좀 검증이 되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청문회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가은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의 정치의 속풀이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박원석 전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기서 좀 김건 의원과 네, 진지한 외교 얘기를 했는데, 뭐, 내각 인선 얘기부터 저희는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 대통령이 첫 장관 인선을 발표를 했는데, 규모도 매우 컸고, 11명 정도가 나왔는데, 그 중에 5명이 민주당 현역 의원이에요. 보통 정치인을 이제 지명하는 이유는 청문회가 좀 수월하라고. 네. 이건데, 뭐, 그런 걸까요? 청문회 불패를 의식하는 걸까요? 아니 뭐 그건 부차적인 고려 요소겠죠. 줘야 될 사람이 있고 예. 또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인선이라는 거. 챙겨줘야 되는 사람. 네, 저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줘야 될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양반이 통일부 가서 뭘 할 게 뭐 있겠습니까? 20년 전에 통일부 장관 했던 이미 분이고, 했는데, 네. 그리고 대권 주자까지 했던 분이고. 근데 이제 오랫동안 정치판에서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사부 역할을 했던 분이니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춘 게 아닌가. 그리고 통일부 장관 지금 이 시대에 해봐야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제가 못해서 뭐 샘나서 그러는 게 아니야. 네. 왜냐하면 통일부 장관 해봐야 그냥 왜 할 게 없어요? 통일도 할 수 있고. 전혀 할 게 어디예요? 없어. 세미나 가갖고 축사하는 거 받고는 장관이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아, 그런가요? 탈북자가 요즘에 오는 것도 아니고 예. 남북 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장관 국무회의 참석하는 거에 아무것도 할 게 없다. 네. 그래서 그 양반 연세도 계시고 가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 내가 볼 때는 그냥 예의상 꼭 챙겨줘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네. 뭐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나름대로 메시지를 주려고 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민간인으로 최초라는 거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계엄 이후에 아마 국방부에 대한 개혁의 의지를 좀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예. 노동부 장관 했던 분은 민노총 위원장은 처음 아닙니까? 네. 이것도 대단히 파격적인 거고 우리로서는 굉장히 불안하죠. 어제 그리고 열차를 몰고 계셨대요. 그러니까 지명되는. 기관사예요, 기관사. 예. 네. 제 친구도 노동운동 한다고 그쪽에 뛰어들어서 실제로 철도노조 위원장 했던 애가 있는데 네. 그런 식으로 굉장히 오래된 골수 노동운동가거든요. 이런 분을 노동부 장관 했다는 건 고용노동부는 고용도 있잖아요. 예. 근데 민노총 위원장 출신 노동부 장관 했던 것도 굉장히 저는 파격적이라고 봐요. 노사보다는 노에 조금 더 당연하죠. 집중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자기의 어떤 색깔과 정책적인 메시지를 주는 건 좋지만 네. 국민들이 또 불안해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걸 실제로 이제 하는 걸 봐야죠. 예. 박원석 의원은 가장 눈에 띄는 인선은 뭐 이 사람 좀 눈길이 간다 있으셨나요? 아니 지금 말씀하셨듯이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의 고용노동부 장관은 파격임과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대를 하게 만드는 점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쨌든 그동안에 이제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크게 보면 이제 국가의 기능을 나눠봤을 때 국가의 왼손 같은 기능인데 사실은 뭐 왼손이기보다는 오른손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을 노동부 장관으로 과감하게 발탁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노사 관계에 있어서의 변화, 노동 정책에 있어서의 변화 이런 거를 한번 이 정부에서 크게 주겠다라는 의지로 읽혀서 과연 저게 이제 현실에서 어떤 정책의 결과로 나타날지 상당히 기대되는 측면이 있고요. 네. 저는 눈에 띄는 게 송미령 농림부 농림식품부 장관의 네. 유임이었어요. 보통 예. 장관을 유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기관장들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네. 버티면은 그냥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장관은 국무위원이고 정무직이고 전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 범위 내에 있는데 지난 정부의 장관을 유임시킨다. 그것도 진짜 정부가 연속성이 있을 때는 유임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같은 보수 정부, 뭐 같은 진보 정부. 근데 이게 정부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리고 심지어 뭐 양국관리법 이런 거는 반대를 아니 세게 그러니까 했어요. 이제 예. 정책 이슈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야 간의 대척점이 굉장히 선명하고 그다음에 갈등이 있었던 이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 지금 정부하고는. 예. 그런 분을 유임시키는데 어떤 배경이 있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국무회의를 하면서 좀 눈여겨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소신을 가지고 예. 또 내용을 가지고 국무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한 명 정도는 유임시키겠다는 보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럼 보여주기식이라고 봐야 됩니까? 보여주기식이라 정치가 상당 부분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네. 통합의 의지를 네. 그걸 통해서 표현하겠다라는 예. 것 같아요. 이제 권오을 보훈처 장관 후보자도 네. 그런 셈인데 이제 권오을 후보자는 선거 때 옮겨가는 게 있어서 그렇지, 그건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음. 근데 지난 정부의 현직 장관을 유임시킨다는 굉장한 파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마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무위원회 하면서 유심히 봤겠죠. 네. 어느 장관이 쓸만한 사람인가. 같이 갈 수 있는 장관이 누굴까를 좀 눈여겨봤겠죠. 예, 거기에 송미령 농림식품부 장관이 눈에 띈 게 아닌가 싶어서 예. 이것도 나름 그냥 파격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박하게 평가를 하셨는데 아니, 할 네. 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왜냐하면 통일 전문가 대북 남북 관계가 예. 워낙 아무것도 없는데 뭐. 경색이라고는 거의 네. 단절 수준이고 그럼. 예.
북한이 이제 2개 국가를 선언했잖아요. 그럼요. 이 상황에서 통일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 내지는 남북관계 복원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네. 그러나 이제 정동연 장관 정도의 경험을 가진 분 이외에는 또 마땅히 찾을 사람도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더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누가 통일부 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냥 뭐 보은적 성격의 인사만은 아니고 어쨌든 과거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경험이 있는 분이니까 그런 경험을 높이 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거기에 이제 보이는 걸로 송미령 장관 유임시킨 게 있는데 네. 아마 국무회의를 몇 차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스타일이 일 잘하는 사람은 눈여겨보는 스타일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눈에 딱 띈 것 같아요. 국무회의 했을 때 나머지 국무위원들이라 뭐 어차피 우리 나갈 사람인데 갈참인데 뭐 했겠어요. 근데 네. 송미령 장관은 굉장히 열심히 했던. 왜냐하면 저도 언뜻 그 양반이 어디 출연해서 정책 인터뷰를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해요.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봐도 눈에 띄는데 전문성이 좀 인정을 받은 건가 봐요. 일 잘하는 사람 좋아하는 이재명이 봤을 때는 눈에 띄었을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저는 이번 인선에 하나의 시그널이 있다고 봐요. 네. 여기 정치 시그널이니까. 네, 뭔가요? 김민석을 낙마시키려고 하나?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뭐 며칠 안 남았거든요. 예. 오늘 내일 하고 그다음에 눈 닦았고 청문 보고서 채택하고 국회 의결하면 끝나는 건데 네. 다음 주에도 되는 거잖아요. 이 그쵸. 내각 인선을. 예. 근데 왜 어제 했을까? 아. 김민석을 통하지 않고 이주호를 통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이거 김민석 낙마의 시그널이 아닌가. 왜냐 김민석 필요 없다. 없어도 우리는 총리 없어도 재청권 행사해서 내각 얼마나 인선할 수 있다. 네. 저는 그런 것으로도 물론 이제 지나친 추측일 수 있지만 일단 저는 그런 것에 대한 정치적 시그널도 저는 생각을 그래요? 해봤어요. 보이지 않게. 예, 일단 오늘부터 청문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틀간의 청문회를 거치고 만약에 여론이 정말로 이렇게 악화가 된다면 사실 뭐 버리는 김기식- 카드로도 일단 예.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 이 생각은 제가 못 해봤는데 그렇죠. 아예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는 않네요. 또 그럼요, 듣다 그럼요. 보니까 워낙 저기 질이 안 좋으니까 지금 예. 사안이. 지금 질이 안 좋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네. 오늘부터 이틀간 청문회인데요. 민주당에서는 계속 그 민주당의 어떤 전략이 그거 같아요. 자료 제출은 최대한 좀 미룬다. 청문회 중에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메신저를 공격한다. 그래서 주진우 의원에게 네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깨끗해서 우리 후보자를 공격할 수 있냐, 뭐 이런 전략이더라고요. 아니 사실 모든 공직 후보자 측의 전략이 시간 끌기, 버티기, 뭐 자료 안 내고 네. 동문서답하기. 늦게 주기. 네. 이건 뭐 공통된 전략이에요. 지난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고 예. 역대 모든 정부에서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서로 이제 공수가 교대되면 내로남불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공직 후보자 검증과 청문회 제도를 좀 바꿔야 된다. 이 취지에는 저는 공감을 해요. 오래전부터 그런 주장을 했었고. 네. 근데 갑자기 뭐 지금 민주당에서 그 제도 개선을 들고 나왔는데 그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김민석 후보자 이 논란 과정에서 야당이 이제 좀 괴롭히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메신저 공격은 조금 이제 이번에 새로 보이는 신공이죠. 예. 근데 저는 국민의힘이 자초한 측면이 있어요. 나는 국민의힘 이해가 안 되는데 주진우 의원밖에 청문위원이 없습니까? 너무 이제 아니 도드라졌나요? 스피커가 주진우 의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딱 이제 싱글아웃 되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재산이 많네. 아들한테 7억까지 증여를 했네. 네. 도드라지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게 다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거고 합법적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일단 나중에 그게 합법으로 증명이 되건 아니건 지금은 어쨌든 메신저 때리기 소재로 활용될 만한 거죠.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순사 아들이 저보다 재산이 근데 이제 많아. 국민의힘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제대로 대응을 잘 못하는 데다가 더 근원적으로 네. 왜 다른 청문위원들은 그냥 손 놓고 있냐 이 생각이 우선 들고요. 어제 김희정 의원 여기서 되게 열심히 하셨는데. 아니, 물론 주진우 의원이 열심히 하는 걸 수 있어요. 예. 게다가 본인이 검사 출신이고 하니까 이런 거에 이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뭔가 공격 포인트를 잡고 이런 거 이제 다른 남들보다 좀 더 네. 경험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러나 어쨌든 공세를 취하는 쪽에서 보면 역할 분담이 돼가지고 짜임새 있게 공세를 취해야 되는데 혼자만 튀니까 이제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지금 정 맞고 있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인사청문 제도의 본령에 비추어 보면 네. 어쨌든 국회가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는 거지 그 검증하는 국회의원을 검증하는 제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이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만 청문 그건 아니에요. 하라는 네,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만 그거는. 청문위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사청문 제도의 본령이 왜곡되는 측면이 있는데 민주당이 워낙에 이제 의석이 많고 자신감이 넘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지금 나아간 건데 나중에 이게 후과가 반드시 따릅니다. 그러면 민주당도 나중에 청문위원 자리에 섰을 때 네. 너는 자격 있냐고 나오면 어떡할 얘 거예요? 똑같이 공격 받을 것 저는 같아요. 주진우 의원이 이제 도드라진 건 있어요. 네. 일을 제일 열심히 했고, 그다음 다른 인사청문위원은 뭘 하냐는 우리 박원석 의원의 질문에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당이 요즘 뭐 그런 거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만이 이게 돋보이는 거죠. 워낙 열심히 하고 또 자료 분석도 열심히 하니까. 근데 이제 주진우를 공격해서 그 뭐 어린 20대 아들이 뭐 7억 예금이 있다는 걸 공격하는 건 정말 너무 유치한 그건 잡기술이지 잡기술. 예. 신공이 아니고 네. 정말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는 딱 그거예요. 그냥 어저께 우리 배준영 인사청문위원이 잘 정리했던데 묻지 마, 오지 마, 보지 마. 아,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묻지도 말고 증인들은 오지도 말고 너희들 보지도 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그냥 이틀만 그냥 뭉개고 가겠다. 네. 딱 그거잖아요. 그쵸. 오늘 시작해서 뭐 좀 시간 가고 내일 또 해서 하루 가고 이틀 뭉개고 가면 그냥 끝난다라고 하는 진짜 그야말로 오만한 청문회 전략인데 네. 저는 김민석 후보자의 이런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계속 하루에 하나씩 나오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그냥 촉이긴 합니다만 이틀 동안 좀 변변하게 해명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부담이 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아니, 정치적 그렇죠. 부담이 되죠. 예. 되긴 하는데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인사잖아요. 네. 첫 인사에 낙마가 갖는 정치적 부담이 더 커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다고 봅니다. 일단 국회에서 인준에는 문제가 없고 없죠. 그리고 어쨌든 논란을 다 회색지대로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김민석 후보도 그렇고 전체적인 전략이 지지층만 돌아서지 않으면 된다 전략이에요. 아, 그리고 시간이 가면 다 묻힌다. 예. 근데 그런 데다가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두 개의 학습 효과가 있어요. 하나는 조국 학습 효과가 있는데 인정하면 조국처럼 된다. 인정 안 하면 대통령 된다. 아. 이런 학습 효과가 있어요. 네. 아, 너무 큰 검찰이 학습 수사를 효과인데? 하는데 무슨 인정을 하고 말고가 있어요. 근데 아니, 지금 근데 뭐 그건 또 보세요. 나중 일이니까. 그때는 네. 이제 윤석열, 한동훈 이런 팀이 수사를 했어요. 네. 지금 검찰이 그런 수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합니다. 이건 이제 수사에 착수했다는 의미는 그냥 배당을 받았다는 의미지 예. 그 이상의 아무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저는 진행 안 될 거라고 보고 그리고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혐의 없음으로 종결될 거라고 봐요. 그거 뭐 민주당은 모르겠습니까? 그냥 검찰이 배당했다니까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 비판을 하고 하지만은 그거야 일종의 이제 이 정치적인 그 프레임 같은 거를 만드는 거일 뿐이고 그래서 저는 뭐 낙마하는 일 같은 건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김근식 교수님의 희망회로 같은 거고.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김민석 후보자가 한 번이라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제 인사청문회 시작하면 한번 국민 앞에 사과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과 안 하면 그건 사람이 아니고. 네. 근데 어떤 부분을 사과해요? 본인이 다 뭐 설명이 된다는데. 설명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현금 6억을 경조사하고 출판 기념이 2번을 했다는 건데 네. 그 자체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봤을 때는 특권층 중에 특권층이에요. 아무 돈도 없고 자산도 없는 사람이 그 4번의 경조사 이벤트를 가지고 6억 8억을 모아서 내가 살았다. 그러니까. 그걸 누가 예. 납득을 하겠습니까? 네. 그러면 집안에 현찰이 그러니까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다발로 쌓아놓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예금 계좌가 는 적이 없으니까 그 국민들이 이해하겠어요? 이해 못하는 부분이죠, 당연히. 노웅래 의원을 아시잖아요. 예. 마포에. 그분 압수수색 들어갔다가 현금 3억 걸려가지고 국회의원 그만둔 분 아닙니까? 3억이었어요, 그때. 그때도 네. 그 양반이 똑같아. 경조사였다고 그랬어. 지금 이 양반이 지금 6억 이상을 자기 해명에 의하면 6억을 현찰로 쌓아놓고 현찰로 다 썼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걸 누가 국민이 납득을 하겠어요? 저는 이건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이게 그게 또 사실이든 아니든. 듣다 보니까 뭐 논리적으로 해서 돈이 맞다는 설명을 하려고 이 그냥 말이 그 별의별 이야기 나왔는데 하는 그게 거예요, 사실 지금. 국민 인식상 그럼. 국회의원은 그러면 그렇게 대형 이벤트 4번만 하면 6억이 생겨? 이런 거는 또 사실 납득이 안 되는 아니, 그러니까 거긴 이제 해요. 뭐 국민 정서에 잘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예. 설명도 딱 떨어지지 않는 안 측면이 떨어지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김민석 후보자는 이번에 이제 총리하고 정치 안 할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남은 어쨌든 정치 인생에 이게 꼬리표로 계속 따라다닐 텐데 그렇기 때문이라도 조금은 더 성실하고 겸허한 그런 자세로 해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100% 해명이 안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정치인과 돈이라는 거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과거에는 이게 규제도 지금처럼 제도나 규제가 이렇게 이 촘촘하지 않던 시절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치자금 관련된 규제는. 네. 때문에 이제 조금 양해할 수 있는 대목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본인의 태도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까지는 약간의 이제 입틀막 태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어쨌든 역대 이 공직 후보자 청문회에서 낙마한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뭐 그 여론이 그걸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낙마한 경우들이 더 많았어요. 실제 그게 범죄에 해당해서 낙마한 경우들보다는. 그렇죠. 국민 정서법 그래요. 위반이잖아요. 국민 예. 위반이지. 때문에 임기 초고 웬만하면 그냥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 해주자는 차원에서 넘어가자라는 국민 정서가 한편에 있어요. 네. 때문에 여론이 그다지 그렇게 악화되지 않아요. 이게 의혹이 계속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다만 그 점을 헤아려야죠. 후보자도.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은 일을 시켜주자라는 차원에서 좀 봐주고 있다는 거를 저 정도면 좀 이해해 주자가 네, 돼야 되니까. 헤아려서 겸허한 태도를 취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자세가 너무 높았어요. 너무 오만했죠. 예. 지금 총리가 된 것처럼 행보를 하잖아요. 외부 일정도 외부 일정하고 현장 가고 업무 보고 업무 받고. 보고 받고 지시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주진우 의원 법무부 장관 뭐 그러니까 그 제 하자 시키자 생각에는 하고. 말씀하신 대로 김민석 의원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친하게 지냈던 과거에 그런 사람인데 국무총리하고 말 사람이 아니잖아요. 본인 네. 스스로가. 예. 그러면 이 대목에서는 이번에 드러난 의혹에 대해서는 있는 것을 솔직하게 설명할 뿐만 아니라 국민정서법, 국민감정법에 맞춰서 범죄 혐의가 있든 없든 간에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전 넘어간다? 아, 나 총리 그냥 이틀 버티고 가면 돼 라고 생각하면요. 김민석 그냥 이미지는 이걸로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저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의혹 있잖아요. 그 스폰서, 강모 씨라는 스폰서하고 위장 채무 같은 거 이런 거 사실은 우리가 들여파지 않아서 그러지 우리 정치하는 사람 알잖아요. 그 뻔한 거거든요. 그냥 준 거거든요. 예. 준 건데 합법적으로 그걸 남기려고 한 차용증을 거예요. 그럼요. 쓰면서 그거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송하다. 그때 정치적으로 내가 유랑기였기 때문에 네. 어디 수입도 없고 변변치 않았는데 정치적으로 나를 이해했던 동지가 스폰서 역할을 했다. 앞으로 안 그랬습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이건 내가 저렇게 갚았고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저렇게 하면 불법을 인정하는 거에서 네. 저렇게 하면 안 아니 되고 공소시효가 다 지났어요. 정치자 아니, 지났어도- 지났어요? 5년밖에 안 돼요. 지났어도 안 됩니다. 실적법 예. 위반에 대해서 공소시효 지났어도 그걸 그러니까 인정하면 안 정치를 되고 크게 해야지. 대국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태도는 낮고 겸손하게 네. 그러나 정확하게 사실관계에 있어서 반박할 건 반박하고 부인할 예. 건 부인하고 근데 지금 제가 문제 삼은 거는 태도도 이 겸손하거나 겸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이분 뭐 4선 국회의원에다 경험도 많은 분이고 국민 여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는 분이 아닐 거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에서 조금 다른 모습을 전 보일 거라고 보고요. 네. 어찌됐건 간에 현 정부 입장에서는 여론이 아주 정말 극도로 악화돼가지고 이러다가는 대통령 임기 초에 지지율마저 흔들리겠다 이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낙마가 더 부담이에요. 저걸 안고 가는 부담보다. 저는 이재명 스타일로 봐서는 오늘 내일 인사청문회 봐서 여론을 좀 보겠지만 도저히 해명이 안 되고 의혹이 계속 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그리고 오만한 태도가 지속된다. 그러면 이틀 지나서 낙마를 시키는 것이 이재명스러울 수 있어요. 아, 이재명은 이 정도도 낙마시킬 수 있다. 예. 저는 오히려 이재명한테 대한 지지가 상당히 좀 많이 모여지고 있는데 저도 보면 일을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 김민석 후보자 같은 사람 부담을 안고 끝까지 끌고 갈 필요가 있느냐. 이재명 스타일은 싸늘한 사람입니다. 야, 정리해. 그리고 새로운 사람 태. 그러면 오히려 국민들은 박수를 치죠. 이재명 스타일은 김민석 버리고 자기 지지로 올라오면 그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낙마보다 이걸 정리했을 때 훨씬 더- 본인에게 박수 쳐주는 국민이 또 훨씬 있을 많죠. 수 있으니까. 훨씬 많다고 봐요. 예. 저 같아도 박수 치죠. 잘했다. 민석이한테는 미안하지만. 근데 두 분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됐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봤을 때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여러 가지입니다만 가장 좀 이거는 해소가 돼야 될 의혹 같다. 이거 제대로 설명 못하면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의혹이 뭐가 있을까요? 아니 저는 그거라고 재산? 생각해요. 예. 이 돈의 흐름. 돈의 흐름. 네, 그 출처가 불분명한데 네. 도대체 그 돈을 6억 뭐 혹은 8억이라고도 얘기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쓴 거냐. 그에 대해서 지금 다 청문회로 설명을 유보하고 있어요. 그럼 청문회 때 지켜보자. 지금 국민들은 우리 청문회 때 뭐라고 하는지 지켜보자. 지금 근데 조금씩 나왔던 거는 이제 경조사비랑 출판기념회잖아요. 그건 좀 미흡하다 보시는 거죠? 아니 근데 설명. 경조사 출판기념회로 6억 내지 8억을 모은다는 거는 예. 언뜻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거가 안 나오니까 퉁치고 가는 거지. 네. 그 그런데다가 그건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동안에 누누이 이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돼 왔던 대목을 다시 환기시키는 거예요. 특히 네. 출판기념회가 그렇습니다. 예. 출판기념회 정치권에서 늘 문제다 했어요. 뭐 정치 개혁한다 그러면 거의 1순위로 늘 나왔던 아니 게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아직도 이제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데다가 총리 청문회에서 이게 다시 한번 환기된다는 게 이제 국민 정서를 건드릴 수 있어서 네. 별로 좋지 않고 두 번째는 그걸 겁니다. 아마 그 아들이 이제 미국에 아빠 찬스. 네, 명문대 예. 진학을 했는데 아니 뭐 공부 잘하고 실력이 있어서 명문대에 진학한 건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른바 스펙 쌓기하고 하는데 아빠 찬스가 동원되는 거냐 이거는 이제 조국 전 장관 그 이슈를 환기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점은 아직은 뭐 의혹 제기가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뭐 법안을 만들어서 유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했다고 하는데 그게 입시에 쓰였다는 이제 그것까지는 안 나왔죠. 근거는 안 남았거든요. 예. 그리고 그거 아마 못 찾을 거예요. 그거 묻혔죠. 코넬대 쪽에서는 코넬대에서 공개 안 한다고 부인해버리면 하니까. 부인이 아니라 네. LCN 그래서 그냥 의혹적일 뿐이에요. 의혹적일 예. 뿐이면 제가 보기에 거의 더 이상 커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악질이죠. 그러니까 조국 사태보다 훨씬 더 악질이죠. 조국은 겨우 동양대 총장상이었어. 총장. 동양대를 무시합니까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동양대는 4년제 대학 중에서는 4년제 대학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대학이에요. 네. 전문대였다가. 예. 그다음에 지방에 있는 4년제 대학이고 거기에 대학 총장상은 사실은 조금 그 국회의원들 동원한 입법 로비보다는 훨씬 더 질이 낮죠. 비교를 하자면 그럼요, 네. 그럼요. 근데 동양대 총장상 하나 표창했다고 조국 전 장관은 저렇게 됐는데 이건 아버지가 국회의원으로 있는 그 입법 불안한 데를 활용해서 입법 발의를 하고 예. 그 입법 발의를 그 아들이 주최하는 동아리에서 푸시를 해가지고 법을 올릴 뿐만 아니라 거기에 아버지도 이름을 올리고 실제로 법안이 발의가 됐잖아요. 네. 그럼 엄청난 실적이죠. 이 실적 자체가 그게 쉬운 거겠어요? 뭐 안 쓰였다라는 게 입시에 이제 동원됐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아니 그 확인이 안 됐다는 이야기는 코넬대에서 자기 학칙상 공개를 못 한다는 거지. 그 누가 와도 뻔하죠. 아시잖아요. 미국에 학부 들어가는 것은 예. 그 성적보다 그 자기소개서라는 거 알잖아요. 몰라요, 안 가봤어. 에세이 아이, 잘 써야 된다고 그럼요. 그러는데. 에세이가 제일 중요하고 거기에는 그런 활동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뭐 여튼 이거는 심증은 가나 물증은 없고 국민들도 다 알아서 확인도 안 될 것 같고. 아이, 네. 물증 이게 없다고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국민정서법상 네. 가장 예민할 수 있는 게 아빠 찬스 같은 건데 네. 이게 의혹이 비어 있다. 그렇다 보니까는 국민의힘에서 이걸 제기를 하긴 하는데 예. 불이 안 붙는다. 불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이 안 정치판이 붙는다. 언제부턴가 검찰이 조사해서 입건되고 기소되지 않으면 그냥 죄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다 국민의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무슨 소리. 조국 사태 때부터 민주당이 만든 거예요.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옛날에 네. 그 삼김 시대만 해도요. 정치에 낭만이 있던 시절에는 그냥 아들이 무슨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죄송하다 잘못하다. 남경필 의원 보세요. 자기가 무슨 죄예요. 근데 아들이 마약했다고 정치 그만두잖아요. 저게 정치의 문법이었어요. 네. 지금은 본인이 수많은 의혹을 제기되고 수많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끝까지 고개 쳐들고 잘했다고 하는 요즘의 판인데 뭐. 문법은 인정하면 끝이다. 그러니까 인정하지 왜 마 그러는 이거 거예요?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네. 살지 않았어요. 예. 그렇죠. 두 분 그렇게 살지 정말 않으신 건 이해가 제가 안 돼요. 이해가 압니다. 안 돼요. 예. 이게 뭐 입증이 안 된다고 그래서 버틴다? 이게 말이 안 되죠. 누가 봐도 뻔한 건데. 오늘 해명을 일단 좀 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얘기를 할지. 다 청문회를 청문회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여론도 아마 그 청문회를 좀 지켜보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얘기를 나눌 게 많았는데 나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김건 의원과 좀 길게 얘기를 나누긴 했습니다만 일단 불참을 하기로 하면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대신 참석을 하게 된 상황인데 김건 의원 얘기만 들어보면 상당히 좀 실수를 했다, 뭐 실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어떨까요?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 대표 시절, 후보 시절에 발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다 예의주시합니다.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외교를 어떻게 할까. 그랬을 때 중국과 러시아는 이재명 후보 시절에 했던 발언들을 다 봤을 거 아닙니까? 또 미국도 봤을 거고 일본도 봤는데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태도를 좀 바꿔서 지금 G7도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잘했다고 봅니다. 이시바도 만나고 하는 건. 근데 나토에 가지 않는 건요. 그전에 계속 민주당이 주장했던 그 일관성의 궤적이 있는 거예요. 네. 그전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했을 때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정원에서 또는 우리 군의 국방부에서 몇몇 사람들 파견해서 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동태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보냈더니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러시아 파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걸 파병이라고 하면서. 예. 그러니까 러시아를 건드리지 말라는 의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쎄쎄 발언이 또 이재명 후보 때 있었잖아요. 그러면 러시아와 중국을 건드리지 말고 이들과 잘 지내야 된다는 친중 친러적인 사고가 민주당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나토 정상회의는 그것을 불식시키는 가장 좋은 이벤트입니다. 그 가장 좀 다자무대. 왜냐하면 네. 러시아 중국의 가장 적대적인 진영에 있는 나토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그럼 러우 전쟁에서도 우리가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주고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서도 이란의 핵무기의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또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 분위기를 어떻게 막아야 될지 나토 국가들의 어떤 분위기도 알아야 되고 하면 저는 당연히 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가지 않겠다는 이유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두 가지였잖아요.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 때문에. 네. 국내 현안이 뭐 있습니까? 뭐 G7 갔을 때 국내 현안이 없었던 게 지금 생긴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네. 저 국내 현안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중동 정세, 거기 가는 게 중동 정세를 제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중동 정세를 거기 가야 제일 정확히 듣죠. 예. 저는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냥 가기 싫은 거야. 아니면 일각에서 제기다는 것처럼 그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민주당 일각에서 가지 말라고 누가 했든지. 아니면 한미회담을 가서 이제 못할 아니 것 지금 같으니까. 한미 정상회담은 중요하지 않죠. 그래요? 중동 정세 이란 전쟁이면 네. 거기 가서 그 중동의 정세를 정확히 보고 나토 국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러면 자유진영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하는 게 좋지. 거기 가서 관세 이야기를 하긴 좀 그렇죠. 한미 정상 때문에 못 간다는 이야기도 전 말이 안 돼요. 네. 한미 정상 뒤로 미룰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예. 저는 뭐 이번 나토의 불참을 너무 이념적으로 비판하는 거 아닌가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보다는 뭐 일본 총리, 호주 총리 안 간 걸 보더라도 조금 이제 실용적이고 실무적인 판단이 더 우선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참석은 하는데 네. 그 참석 일정을 대폭 축소한 걸로 보여요. 한 2시간 반 정도 본회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IP4하고 회의하자 하는데 그건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예.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뭐 미국 대통령하고 심도 있는 그런 현안을 가지고 얘기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들이 우선 작용한 것 같고
그런데다가 우리 국내 현안이 없는 건 아니죠. 정부 뭐가 초고 있어요? 인사부터 시작해서 다 있죠. 인사. 현안이 없다고 얘기하면 내가 현안이 얘기하면 안 돼.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전자결제로도 원래 하고요. 이 다자회의에 다자회의 이렇게 임기 초에 대통령이 간 적이 역대 정부에 없어요. 보통은 양자 외교를 시작해서 이제 다자 외교로 이렇게 확대해 가는데 지금 상황이 특수하다 보니까 다자 외교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네. 7월 9일 날 그 관세 협상 만기거든요. 때문에 미국 대통령 만나야 됩니다. 그 전에 시급하게. 근데 이게 안정적으로 만나기 어려운 상황, 짧게라도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별도로 추진하자 이런 판단이 앞선 것 같고, 네. 물론 이제 우리 외교의 뭐 기조, 방향 이런 걸 둘러싸고 약간 이념적으로 결이 다른 아마 정부 내부에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현 정부 내부에도. 그러나 그게 표면화되기에는 뭐 이제 정부가 막 출범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자주파가 득세해가지고 이번에 불참을 결정한 거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과한 넘겨짚기, 이제 과한 너무 해석이라고 나간 보고 거예요, 그거는. 그런 거보다는 굉장히 실무적인 그 이익 가능성이 높다. 저는 예. 그렇게 보고요. 게다가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일찍 만나는 게 좋은가 싶어요. 왜냐하면 뭐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지금. 네. 저 이란 이스라엘 이 사태에 개입하는 것만 봐도 본인이 폭격해놓고 본인이 전쟁 끝났대요, 오늘. 네. 이것도 참 종잡을 수 없는 평화의 수호자처럼 네, 이제 모습인데. 나타났는데. 그래서 좀 지켜보고 예.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잘 결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한미 정상회담이 안 이루어질 것 같아서 안 갔다는 이야기는 자기들 스스로도 모순적인 거예요. 저도 한미 정상회담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나토 네. 회의는 그냥 한미 정- 나토에 그렇죠. 참석을 한다는 하는 그 상징적 의미하고 중동 정세를 보기 위해서는 거기에 가서 현장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열심히 참여했으니까 그런 이야기는 또 과거 이야기 하지 말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조금 네. 이제 밸런스를 맞추는 차원에서 좀 지켜보겠다. 나쁘지 않아요. 저는 G7 간 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점수를 많이 줬어요. 그럼 나토까지 가서 했으면 이재명 후보 시절에 했던 불안감을 상당히 불식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저는 다자무드였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G7하고 나토는 달라요. 나토는 군사동맹입니다. 네. 완전히 진영 외교예요. 예. G7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로서는 나토는 훨씬 더 또- 이 심사숙고해야 될 대목들이 있는 거죠. 민주당이 저런 분위기겠다니까 계속 나토 가는 건 야 너무 진영이 저는 민주당이 빠진 거야 아니에요. 이렇게 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그런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두 분도 이렇게 생각이 다르신데 일단 뭐 G7은 잘했고 나토가 이제 조금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뭐 외교 지켜보도록 하죠. 예,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